예, 생각하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리가 저희 학교에서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늘 좀 늦어져가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오게 돼서 네. 일단 이번 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인도 내용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고 그 중에 이제 지오 코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자주 쓰게 될 거라서 지난번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지오 코딩을 해서 결과 파일을 쉐입 파일로 저장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크GIS나 QGIS처럼 공간 기반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파일이긴 한데 R에서는 그 쉐입 파일 외에도 CSV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이거를 그 공간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폴더에 대전 치매 실종이라는 그 CSV 파일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 수 있으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오 코딩 툴은 지난번에 했었죠. 지오 코딩 툴을 실행시키면 이제 여기 이제 좌표별을 설정하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UTM-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처리를 누르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대전 치매 실종 CSV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럿 처리를 대전 치매 실종을 클릭을 하고 하면 이제 쭉 굴러가지죠. 그 중에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발생지였죠. 발생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여기서 이제 쉐입 파일 만들기를 눌러서 그 쉐입 파일로 결과를 뽑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결과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쉐입 파일은 이게 주소가 정상적으로 변환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오늘은 쉐입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폴더 열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 2개가 뜹니다. 대전 치매 실종 .ed와 대전 치매 실종 .err.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임의적으로 붙인 확장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전 치매 실종 .ed를 이렇게 바꿔보죠. 대전 치매 실종 언더바 지오코디드 하고 그 다음에 확장자로 .csv 마찬가지로 대전 치매 실종 언더바 대전 치매 실종 .err을 대전 치매 실종 언더바 에러 하고 그 다음에 .csv 이렇게 붙이면 이게 그냥 CSV 파일이 되는 거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이게 이제 어제 했던 거의 변형으로 CSV 파일만 우리가 추출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쉐입 파일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CSV 파일에 대해서 좌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 좌표 정보를에다가 좌표별로 부여하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소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 통계 포털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국토정보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시 열린데이터 공장,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뭐 인허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이제 그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 cosis.kr이라는 사이트를 그 실습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통계청의 데이터 제공 사이트고 이게 좋은 게 이제 대체로 그 행정구역 단위의 정보들을 웬만하면 주제별, 기관별 통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cosis.kr에 있다고 해서 통계청에서만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자료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령 인구수를 다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그 치매 노인의 발생 건수는 동해 고령 인구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코시스에 들어가서 cosis.kr에 들어가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국내 통계 밑에 주제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열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주제별 통계에 인구가 있고 인구 중에 하나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이번에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행정구역, 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 인구 2011년도부터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디폴트의 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전시의 실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광역시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 실종 데이터는 2018년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는 받을 필요 없죠. 이제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에는 총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총인구수만 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선택 해제하고 총인구수만. 다음 행정구역은 대전광역시인데 자 보면은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레벨에 전체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해제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대전광역시 폴더를 열면 대전광역시의 동구, 뭐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죠. 그럼 동구를 클릭하면 동구 밑에 쭉 동들이 나옵니다. 저는 동에 관한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별 인구, 그 고령 인구를 알고 싶기 때문에 동구를 클릭을 하면 그 동구 밑에 이 나오는 이 동을 다 클릭을 하고 다시 중구를 열어서 중구 밑에 동을 다 클릭. 그 다음에 서구 밑에 이걸 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령 인구 수를 알고 싶은데 일단 고령 인구 고령 인구 수를 알고 싶은데 일단은 65세 이상을 모두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2018년. 그러니까 여기 시점 탭이 있죠? 시점 탭으로 옮겨가서 원로 돼 있던 걸 선택 해제하고 2018 그러니까 연으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18년까지로 그렇게 해서 여기 통계표 조회를 눌러줍니다. 다시 여기 그 5세별 65세부터 100세까지 전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탭을 눌러서 시점 탭을 눌러서 연 누르고 2018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2018년에 클릭을 한 다음에 통계표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통계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래 있는 거에서 코드 포함, 그 다음에 CSV. 그러니까 나는 통계 코드와 함께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거고 파일의 형식은 CSV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저장받은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그 제목처럼 보이는 줄이 두 개죠. 행정구역 동문면별 항목 그 다음에 Y2018, 2018, 2018.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맨 윗줄은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밑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 뭐 큰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서 불러올 때는 제일 윗줄만 그 변수명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첫 번째 줄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1번을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삭제 누르시면 첫 번째 줄은 지워지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직접 보여주면 좋을 텐데 캡처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두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여기 데이터 탭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분 기호로 분리 그리고 다음 지금 이 한 셀 안에 요 그 통계청 코드랑 명칭이 행정동의 명칭이 같이 붙어 있죠.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공백이에요. 그래서 다음 누르면 구분 기호 기준에 탭, 뭐 쉼표 뭐 이런 게 있는데 공백을 클릭하고 마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첫 줄은 뭐냐면 보통 주민등록 인구수는 누가 집계를 하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해요. 주민등록 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도 무슨 코드를 붙여넣냐면 행정안전부 코드를 붙여넣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임의대로 제가 좀 알아보기 편한 건 행정안전부 코드는 보통 govcd라고 달아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달고 저만 그렇게 다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명칭은 govnm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맨 첫 줄에 여기는 govcd, 여기다 govnm 하면 변수명이 govcd, govnm 그 다음에 70, 뭐 65부터 69, 뭐 75, 70부터 74, 뭐 이런 식의 변수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는 뭐 파일명 뭐라고 했냐면 행정구역 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 언더바 수정이라고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통계청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가공하기 좋은 형태로 CSV 파일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가 드린 폴더에 보면
행정구역 읍면동별 5세별 주민등록 인구 수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은 그냥 이 작업이 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통계 코드라는 거,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시도 코드라는 게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 코드가 25번 뭐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이름도 있고, 근데 내 이름, 저는 이제 경찰 생활을 했었는데 메신저망에서 정현대를 치면 정현대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4명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나의 식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정현대이면서 77년생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추가가 돼요. 근데 가장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만든 게 이 통계 코드.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죠. 그냥 딱 13자리만으로 대한민국의 그 13자리의 번호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그 6자리가 생년월일이죠. 그 다음에 1, 남자면 1, 여자면 2. 아, 요새는 다르죠. 3인가?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뭔가 붙이는 규칙이 있어요. 딱 그 규칙을 가지고 붙여주는데, 시군구 코드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2자리는 시도 코드, 그 다음에 3자리까지 합치면 통계청을 코드를 기준으로 할 때 3자리까지 하면 시군구, 그 다음에 마지막 2자리까지 더 더하면 행정동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은 각 그 기관의 행정 목적에 따라서 다른 시기의 대상을 조사하기도 하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제가 4번이 있어요. 4번이랑 주민등록번호는 별 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동일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매칭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따가 빨리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은 좀 코드를 많이 짜와가지고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소개한 거는 코드에다 집어넣으면 3개였는데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자료에서 ADM, DRCD라고 표현됐던, 혹은 그 이전의 자료에서 EMDCD라고 표현됐던 통계청 코드입니다. 이거는 보통 7자리예요. 얘는 7자리. 행정동 단위의 분류 코드, 그리고 주로 실제 공간 단위를 가지는 값들을 집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렸던 여기 DJSP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DJSP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C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동 기반의 C 파일이에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요걸 기준으로 돼 있어요. ADM, DRCD로.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만든 C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실제 공간 단위를 가지는 값들을 집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얘도 행정동 단위 코드고 얘도 행정동 단위 코드예요. 그럼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따가 코드 설명할 때 다시 나올 텐데 두 개가 거의 동일한데 조금의 차이가 뭐냐면, 행정안전부 코드에는 무슨 출장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역 단위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 무슨 옹진군과 뭐 사이에 무슨 출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지역은 없는데 그 출장소에서 기존 다른 행정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정정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체로는 얘랑 얘는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거랑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건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 안 하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은 공간 기반 통계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전 나오거나 해서 이 데이터랑 저 데이터랑 짬뽕시켜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법정동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얘랑 얘. 저는 서울의 종로구에 살았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서울청이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어요. 저희 집이 회사까지 한 10분이었는데 출근하는데 동을 한 4, 5개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자동에서 길을 건너면 피른동, 피른동에서 꺾으면 통인동, 통의동, 그 다음에 언덕길 올라가면서 누하동, 그 다음에 누상동. 제가 누상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 하나만 꺾으면 동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행정동 단위로 관리를 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법정동인 거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동천동, 그러니까 그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림동이 넓으니까 1동부터 13동까지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법정동이 너무 커서 행정동이 그걸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정동이 너무 작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행정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2개를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인구가 늘고 줄고 하면서 행정동 단위가 계속 바뀝니다.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신림 1동부터 13동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동마다 새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무슨 행운동, 준동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행정동이. 그래서 그런 식의 동 명칭이라든지 동 코드가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계청에 들어가면 그 시기에 맞는 요 매칭 테이블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일단 실습에서는 이 매칭 테이블을 제가 어느 정도 조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PPT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연결시키게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머지라는 함수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표라 그랬죠, 표. 여기는 변수명, 여기는 사례수, 사례 건 바이 건을 가지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디랑 여기 아이디랑 같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죠. 그럼 요 내용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맞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요거에 맞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해주는 게 머지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DF라고 된 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2개가 같은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바이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예제에서는 같은 식별자가 ADN, DR, CD 통계청 코드가 같다. 그럼 통계청 코드를 기준으로 2개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GOVCD가 같다. 그럼 GOVCD를 기준으로 2개를 합쳐주는 실습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둘 중에 하나가 공간 데이터 프레임이어도 합쳐준다. 근데 둘 다 공간 데이터 프레임이면 불가능하고 요거 하나는 이제 공간 데이터 프레임, 즉 어떤 지역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다른 표를 갖다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해볼 거고
다음에 변수명이 다를 때는 by.x는 뭐라고 뭐라고 지정을 해주고 by.y는 뭐라고 지정을 해주면 두 개의 이름은 같더라도 얘네들은 같은 애니까 연결되는 애들끼리 갖다 붙여라 라는 식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자, 공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SPSS를 쓸 수도 있고 QGIS를 쓸 수도 있고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아크GIS를 쓸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결해서 뭐 원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QGIS나 아크GIS를 쓰고 싶다 그러면 쉐입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함수는 write.ogr 이라는 거고 이 write.ogr 함수는 RGBAL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보여줄 텐데 중요하게 지정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BSN이라는 게 있고 레이어라는 게 있고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BSN이란 건 쉐입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예요. 그리고 레이어는 그 쉐입 파일의 이름. 제가 여기서 쉐입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쉐입 파일을 만들면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져요. .shp, .shx, .dbf 혹은 때에 따라 prj 같은 이름의 이런 식의 그 파일 꾸러미들이 같이 만들어져요. 이걸 통칭해서 쉐입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지도를 그리려고 그러면 안 그려져요. 적어도 요거 세 개 SHP, SHX, DBF는 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레이어는 뭐 결과적으로 아까 DSN이란 건 뭐냐면 그래서 요 폴더의 이름을 예를 들어 뭐 아까 뭐라 그랬지? DOP였나? DOP와 NG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요 밑에 파일명을 요 파일명이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고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은 다른 형식의 그 파일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ESRI 쉐입 파일에 S는 대문자입니다.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 코드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하면 다 돼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다 됐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새 다시 해보니까 인코딩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write dbf라는 걸 또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원래 실행을 해주면 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하나가 dbf죠. 요 파일이 자꾸 인코딩이 뻑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행해 주는 게 write dbf라는 거고 이거는 foreign 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려면 라이브러리 foreign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뭐 공간 데이터까지는 필요 없다. 내가 여태까지 잘 정리된 거 있는데 그거 그냥 SPSS로 돌려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write CSV 해주면 됩니다. SPSS 가지고 공간 데이터 분석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냥 뭐 내가 이런 위치 데이터나 뭐 이런 거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딱 테이블에 있는 정보만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write CSV 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 공간 데이터 파일이다. 그러면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그래서 RStudi오를 실행을 할 때, 다른 거는 없네. 오른쪽. RStudi오를 실행을 할 때 오른쪽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저는 바로를 안 만들어놨네요. RStudi오는 바로 실행을 하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RStudi오가 떴죠? 이거 자꾸 제가 헷갈리게 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 꺽쇠가 있는 건 콘솔 창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 창에 다른 창이 열릴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그러니까 창 조절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잘 실행이 안 되니까 스크립트에 있는 걸 긁어다가 콘솔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실행을 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찬찬히 해볼게요. 자, 여기 파일에 가시면 오픈 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를 찾아갑니다. 1차를 뜯을게요. 3일차 데이터 연습 3일차 그러면 어딘가에 창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이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열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막 뜬 창이 스크립트 창이고 여기서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 위에 run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실행하면서 넘어가요. 자, 저는 지금 K 드라이브에 경찰대 특강하고 그 밑에 3일차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다가 데이터랑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폴더의 명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를 위에를 클릭하면 K하고 콜론 그다음에 원표시 경찰대 특강 3일차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데 여기 이제 요거 대신에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해서 백슬래시로 갖다 붙을 거예요. 근데 폴더명을 정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 2개거나 아니면 2슬러시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는 이 그냥 슬러시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백슬러시를 2개 넣을게요.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도 백슬러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워킹 디렉토리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un 하면 나의 워킹 디렉토리는 이제부터 K 경찰대 특강 3일차가 되는 거고.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대전 치매 실종의 지오 코디드 된 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했죠. 이거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런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MIDF라는 거가 이제부터 196개의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앞에를 한번 볼까요? 짠!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내가
뭔가 저장을 잘 해가지고 혹시 이거 이렇게 뜨는 다들 이렇게 뜨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역슬래시 t라고 된 거는 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CSV 파일이 뭐였죠?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즈, 즉 컴마로 구분된 값들인데 얘는 사실은 컴마로 구분된 게 아니고 탭으로 구분된 값들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 read CSV를 놓고 F1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read CSV에 관한 설명이 이쪽 창에 나오는데 이 창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 read 테이블도 나오고 read CSV, read CSV2. 근데 여기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 보여요? 뒤에서 보이나요? read 딜림 옆에 역슬래시 t라는 게 있어요. 아, read 딜림이라는 애는 역슬래시 t라는 걸로 구분을 하나보다, 즉 탭으로 구분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여기 read CSV는 뭐라고 되어 있죠? separate가 콤마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read CSV가 아니고 read 딜림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구나.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MIDF라는 거를 그냥 다시 덮어 쓴 거죠. read 딜림이라는 걸로 불러와서. 그래서 맨 위에 줄을 봤더니 요걸 누르면 창이 좀 축소화가 돼요. 자, 좀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꽤 많네요.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는 순번, 작성 대상, 성별 구분, 나이, 발생 동기 구분, 발생 일자, 발생 시간, 발생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있잖아요. 요 변수명을 한글로 만들어 놓으면 얘랑 안 맞아요.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수명을 명문으로 하라고 하는 게, 변수명을 영문으로 하고 값도 영문이면 이렇게 쫙 정렬이 돼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보려면 뷰를 사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보면은 실종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발견 원인 구분, 종결 사유, 입력 주소, XY 클래스. 여기서 이제 XY 클래스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지오코딩하기 전에 데이터에는 없던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요게 나온 거고, 이건 아까 뭐였죠? 517호인가? 그 좌표계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거를 공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CSV 파일이죠. 얘는 그냥 좌표가 있어요. 이거를 공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이브러리 DAL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그 MIDF, 그러니까 미싱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내가 미싱 포인트로 만들고 싶다. MI_PT는 요 그 함수를 기억을 해두세요. 스페이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내가 지금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포인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라는 공간 데이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ordinate는 코디네이트, 즉 좌표는 무엇이냐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XY는 우리가 지오코딩을 해서 좌표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끝에 가서 그것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비교를 할게요.
여기서 클래스가 나중에 보시면은 정좌표가 있고 나중에 지금은 다 정좌표로 제가 추려낸 것 같은데 동중심 좌표, 광역시 좌표 이런 게 있어요. 즉 광역시 밑에 주소는 얘가 못 찾은 거예요. 대전광역시 다음엔 주소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모르겠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찍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할 때. 법정동 좌표. 왜냐면 몇 동 무슨 동 몇 다시 몇 이렇게 했는데 몇 다시 몇을 못 찾은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법정동으로 찍어. 근데 사실 정확한 주소가 아니죠. 차라리 이런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할 때 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넣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설명했던 게 x, y 그다음에 클래스가 있었는데 일단 x와 y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2 곱하기 n 아니지 n 곱하기 2지. n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다 그러면 n 곱하기 2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MIDF라는 게 이렇게 큰 건데 그 중에 요 컬럼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트는 MIDF 그 다음에 C는 집합을 나타내는 함수고 X라고 돼 있는 컬럼이랑 Y라고 돼 있는 컬럼만 골라내라.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 전체를 해라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R이 MIPT라는 거를 공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MIPT라는 게 환경에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무슨 변수를 만들었다. R이 요 애들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MIPT를 만들면서 내가 좌표변을 지정한 적은 없죠. 근데 아까 좌표변은 뭐였냐면 5179라고 했어요. 그래서 MIPT하고 I 언더바 PT하고 골뱅이하고 프로젝터 스트링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갖고 있는 좌표의 정보를 알려주고 여기다 는 하고 뭘 하면 이거를 여기다 덮어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EPSG5179라는 좌표계를 이 공간 데이터에다가 덮어버린 거죠. 원래 없었으니까. 자, 이거 말 나온 김에 여기다가 데이터 하면 어떻게 되죠? 공간 데이터에서 공간 빼고 속성 정보만 가져온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제가 대전 행정동의 공간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공간 행정동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전 것만 잘라서 DJSP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게 쉐입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함수는 뭘 쓰면 되냐면 with OGR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불러와서 사실 이게 갖고 있는 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행정국이 이만큼이다라는 위치만 나타내는 거지. 얘가 갖고 있는 정보, 속성 정보는 별로 없어요. 속성 정보를 한번 볼까요? 속성 정보를 보려 그러면 여기다가 속성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골뱅이 데이터 붙이고 앞에 이렇게만 보죠. 그러면 지금 얘가 생성된 시기는 2020년이고 그 다음에 ADN-DRCD 즉 통계청 코드 7자리는 7자리 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지정한 행정동 명이 나오죠.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이터는 별로 없고. 자, 그다음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었을 텐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그 지금 있는 게 공간 데이터가 두 개 있죠. 아까 MIPT하고 실종된 사람들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DJSP라고 행정동 정보. 그러면 이렇게 행정동 안에 몇 개의 실종이 일어났는지를 카운트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MIPT랑 DJSP랑 좌표계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SP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MIPT라는 걸 DJ PO군요. 폴리곤. DJ 폴리곤의 그 좌표계랑 일치시키도록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MITR은 SP 트랜스폼, MIPT, 그다음에 DOPO의 프로젝트 수. 좌표계를 이 DOPO의 좌표계를 MIPT에다 부여해서 이거를 MITR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리어블 값으로. 자, 그 다음에 그 행정동 안에 몇 개의 실종이 발생했는지는 폴리카운트라는 걸 이용을 해주는데, 즉 DOPO라는 뭐 예를 들어 행정동 1번, 행정동 2번, 행정동 3번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동 1번, 행정동 2번, 행정동 3번 쭉 나오는데, 뒤에 있는 DOPO라는 거는 이 행정동 1번에서 발생한 그 포인트의 값을 다 세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MI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행정동 1번에서 나타난 그 포인트 값을 세가지고 1번에 넣어주고, 2번에서 나타난 그 MIPT의 값을 집계를 해가지고 MI라는 그 컬럼에 두 번째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DOPO라는 거는 MI라는 컬럼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안 했네요. 그렇죠? 아직 안 했어. 그래서 또 갑자기 자, 그러고 나서 아까는 DOPO에 요거 3개 있었죠? 콜럼이 3개 있었는데 DOPO를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자, MI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여기 건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요 이제 행정동 별로 그 포인트를 세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동별로 노년 인구를 구한 게 있죠. 65세부터 69세, 70세부터 74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럼이 있는 걸 저희가 구해가지고 저기도 저장을 했어요. CSV로. 그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팝 언더바 제로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계속 그 만져가지고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불러온 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를 govcd라고 이름을 달았었고 govnm이라고 이름을 달고 여기는 딱히 변수 모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건 다 안 쓸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여기 govcd하고 govnm이 잘 들어가 있으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변수명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그 행정공은 79개, 그다음 변수는 govcd까지 포함해서 10개의 변수가 있어요. 자,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6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인구를 중앙동 같은 경우 이걸 쭉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65세 이상부터 저 끝까지를 쭉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3번 컬럼부터 10번 컬럼까지 전체 10개 이제 컬럼이 있으니까 3번 컬럼부터 10번 컬럼까지 다 더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 노썸이라는 걸 써요. 노썸이라는 걸 써서 탑 제로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끝에 하나를 변수를 추가하는 거죠. 올드 파퓰레이션이라는 걸로 노썸을 해서 추가를 하겠다. 사실 이거는 뭐 엑셀로 해도 되죠. 엑셀로 해가지고 른썸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따당 하면은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시 한번 이걸 볼까요? 팝으로 이 끝에 올드팝이라는 변수가 추가가 됐죠.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요거만 있으면 된다. 이게 그 다음 줄. 팝0에서 govcd, govn을 올포라는 것만 빼고서는 팝1이라는 걸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 개만 남았죠. 자, 우리는 아까 요거를 할 때는 ADM, BR, CD를 하는 걸로 계속 데이터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죠? govcd라는 거죠.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해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칭 테이블이라는 걸 불러와요. 자, 매칭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영문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뭐 그냥 무시하고, 지금 매칭 테이블에 뭐가 있냐면 불러오면 ADM DRCD,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DM DRCD고, govcd는 행정안전부 코드, bupcd는 사실 bupcd는 제가 단 변수명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글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문이나 숫자로 돼 있는 건 이렇게 쫙 보기 좋게 정리가 돼요. 한글은 막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죠. 일단 보면은 뒤에서도 이게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ADM DRCD의 두 번째는 110107이, 세 번째는 110107이, 네 번째는 110107이 쭉 같은 게 반복이에요. 왜? 지금 이거는 종로구거든요. 종로구는 법정동이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도 111051500, 111051500, 111051500 똑같아요. 즉 얘나 얘는, 즉 통계청 코드나 행정안전부 코드는 그렇게 다르지 않고 반복되는 게 많다. 왜? 법정동이 다르니까. 근데 나는 뭘 기준으로 두 개를 합치고 싶으냐면 통계청 자료하고 행정안전부 자료 합치고 싶으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법정동이 조금 생략이, 얘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칭 테이블에서 반복되는 걸 빼주기로 합니다. 여기 40번째 줄에 매칭은 매칭 언더가 제로에서 느낌표 duplicated. 그러니까 duplicated는 복제된 이라는 뜻이에요. 복제된 것만 골라야 되는 건데 느낌표는 반대. 복제된 거 빼고 오리지널만 골라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불리한 전에 설명할 때도 배웠겠지만 는은 같다는 뜻이고 느낌표 는은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느낌표는 반대로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겹치는 거 빼고 다시 한 번 해봤더니 ADM DRCD가 1072, 1053, 1054, 1055, 1056 이렇게 겹치는 거 없이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는 GOVCD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ADM DRCD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중 하나에다가 매칭 테이블을 갖다 연결해줘요. 자, 그게 뭐냐면 동별 노년 인구와 매칭 테이블을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탑2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앞에를 나타내면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 있던 애죠. 탑2, 그러니까 그 올드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ADM DRCD라는 것과 BUPCD라는 게 갖다 붙였어요. 요거를 이번에는 이 ADM DRCD라는 걸로 다른 변수랑 합쳐줄 거예요. 다른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공간 데이터 프레임은 ADM DRCD라는 그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두 개의 공간 데이터 프레임과 일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속성 정보만 추려서 일부를 봤더니 자, 아까 우리가 그 동별 실종자 수, 동별 고령 인구수 원래는 따로따로의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던 게 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게 다요. 이제 그 다음에 아래 공간 데이터를 쉐이파일이라는 걸로 추출합니다. 라이트 OCR. 이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혹시 해보고 안 되면 얘기를 해줘. 그럽니다. 일단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면 이걸 지우고 나서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리절트에 DOPONG라는 폴더가 있죠. 근데 이걸 다시 실행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지워서 없애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럼 정상적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쉐입 파일이 DOPONG라는 이름을 가진 쉐입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대로라면 이게 끝이어야 되는데 인코딩 문제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라이트 DBF라는 걸로 한 번 더 써줘요. 아까 여기 DOPONG DBF라는 거는 한글이 다 깨진 상태였는데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주면 한글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에서 퓨지라이스 이런 거 많이 써봤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보이나요? 3일차의 리절트 폴더 밑에 DOPONG라는 그 쉐입 파일, 여러 가지 쉐입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굳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굳이 R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분석은 아래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SHP라는 걸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 이런 이제 쉐입 파일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 각각의 이 타일들이 하나의 행정동을 나타내는 거죠. 중심부로 갈수록 행정동이 좀 작고 행정동이 크겠지.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QGIS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 끝났어요 이미.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실종자 수를 가지고 지역을 좀 나누 분류를 해보고 싶다 하면, 자, 실종자가 도심에서 좀 많고 이쪽에 좀 많고 이쪽에 많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령 인구수도 가지고 나타낼게요. 고령 인구수를 나타내면 이쪽이랑 이쪽이 고령 인구가 좀 많겠구나. 이쪽 조금이랑 이렇게 QGI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아래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속성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간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CSV로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골뱅이 데이터 해서 공간 데이터 떨어내고 따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고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걸 뭐 SPSS로 불러와서 분석을 하든 뭐 활성 분석을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들어있는 게 정보가 실종자 수, 고령 인구 수를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더 찾아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고령 인구가 될지 아니면 뭐 아동 인구가 될지 지역의 경찰관 수가 될지 이런 것들은 찾아서 갖다 붙이기 나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것 같은 것들을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불러와서 T맵 모드를 좀 인터랙티브한 걸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자, 이게 고령 인구수죠. 아까 이쪽이 좀 높다 그랬죠? 고령 인구수가. 색깔이 좀 달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종 사건이 났던, 치매 관련 실종 사건이 났던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뭐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면 조금 더 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령문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아무거나 커서로 갖다 대고 F1을 누르면 여기 도움말이 뜨고, 그 다음에 R하고 그 다음에 명령문 아니면 R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 하면 발이 좋은 게 아니다, 그 SPS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답변하는 게 물론 많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웬만하면 구글에 다 있어요. 잘 활용하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MIDF라고 저희가 이제 MIDF라는 걸 가지고 MIPT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행정별로 수를 세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MIDF 자체도 그러니까 MI 언더바 DF 즉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는 건 이제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뭘 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MIDF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작성 대상 부분, 그다음 성별 부분, 나이, 발생 동기, 발생 일자, 발생 시간, 발생 지, 발생 장소 부분, 발견 장소, 발견 원인 부분, 종결 사유, 입력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다 안 하는 바람에 실종 장소에서 발생 장소까지의 거리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 재밌는데 이게 이제 자태, 행복한 교회, 발생지는 꽤 잘 입력을 해요. 무슨 길 몇 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찾고 나서는 대충 입력을 하거든요. 이거 다 찾아가지고 행복한 교회가 몇 동 몇 호에 있는지 다 해서 주소 만들어 놔야지 이걸 지옥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수정법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사실 어디서 실종이 됐는데 어디서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는 노가다가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빼고 성별 부분을 한번 보죠. 성별은 뭐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실종이 되는 것 같아요. 94 대 97. 그다음에 발견 원인에 있어서는 일단 경찰 보고가 된 게 24건, 부모나 가족이 되고 있었던 게 32건, 수사를 통해서 찾은 게 30건, 시설에 있었던 건 10건, 실종 아동 찾기센터에 있었던 게 1건, 이웃이 보호하고 있던 게 3건, 자진기가 41건, 그다음에 제보 발견이 25건, 탐문 수색이 31건,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건 이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로파일링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찾은 그게 3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더 단순하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게 그렇다면 발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아래서는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일자라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 시간이라는 컬럼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그냥 어떤 포맷에 맞춰서 합쳐주고 이거를 시간과 그러니까 일자와 시간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가 데이터 형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맞춰주면 자, 이거를 맞춰서 이제 실종이 발생된 일자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형식에 따라서 2028-060에 11시 KST 한국 기준 시간. 그리고 발견된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 일자랑 같이 시간을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좋은 게 뭐냐면 발견 시간에서 발생 시간을 그냥 빼주기만 해도 그 걸린 시간이 나와요. 걸린 시간은 분단위 여기다 있는데 이걸 그냥 빼는 거예요. MILET이라는 거는 미싱에서부터 찾을 때까지 걸린 시간, 그 길이, 랭스를 나타내는데 잠깐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시간에서 시간을 빼주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time differences in min, 즉 분으로 몇 분 걸렸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사실 분 단위로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MILEN이라는 거를 그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 이상이 이만큼 많은데 마이너스가 나와요. 즉 실종되고 나서 발견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실종되기 전에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빼고 다시 그러니까 그 MIN이라는 게 0보다 작은 건 빼라. 그리고 다시 히스토그램을 빼라. 뭐 제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덴서티 플롯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덴서티 플롯은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이렇게 덴서티를 높여줘요. 이거 혹시 지리적 프로파일링 수업 들으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버리언트 함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버리언트 함수가 뭐냐면 여기가 발생지, 거주지, 반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도. 보통 발생지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비연식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쪽에서 거의 안 하다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너무 먼 데는 발생이 잘 범인이 아주 먼 거리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종이 발생을 했으니까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있을 텐데, 보통 한 이 정도면은 한 5시간 정도에서 제일 많이 찾아지는. 그 다음 상관 분석은, 자, 고령 인구가 많으면 치매 환자, 치매 실종자가 많아질 거냐? 상관 분석을 들렸더니 0.33 정도가 나와요. 상관계에서는. 이게 0.33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냐? p-밸류가 0.002867, 0.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 나이하고 발견까지 걸린 시간을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 뭐 찾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나이가 많으면 많이 이동해서 발견되느냐 이런 거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소를 변환을 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법정동이나 거리 좌표, 거리 주소를 바꿔가지고 지오코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종자 수가 많은 곳에서 고령 인구가 많은지 이런 거는 박스플롯으로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종자가 많이 난 지역의 고령 인구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위수 값이고, 이게 이제 상위 75, 하위 75. 예, 이게 극단치 값인데, 대체로 뭐 그렇게 실종자가 많은 지역이 고령 인구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워낙 이제 사례가 특이한, 그러니까 드문 경우고, 10건 이상 나거나 8건 이상 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 대체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굳이 알로 하지 않아도 돼요. 스테이타든 SPSS든 사스든 여러분들이 좋은 거대로 하면 됩니다.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자, 고령 인구가 많으면 저희가 보기가 좀 불편해서 조금 이건 그냥 일반 설명액이죠. 이거랑 그냥 고령 인구가 많으면 실종 인구가 많이 나는가에 대한 일반 설명액인데, 뭐 얘는 0.05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통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통계적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식이기는 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 뭘 쓰냐면 포화성이나 음이양 회귀를 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실 음이양 회귀나 포화성 회귀나 알고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코드가. 이건 이제 포화성 회귀를 걸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더라. 사실 이 일반 삼형회귀나 뭐 포화성 회귀의 그 원리나 뭐 이런 거를 한참 설명하고서는 이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서 결론 내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코드상으로 보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니에요. 한 줄 정도는 나오는 거고 정말 지루하고 긴 작업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서 찾아서 약간 좀 내가 마음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딱 그 컴퓨터,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석 돌리는 거는 한두 줄이면 끝나요. 꼭 굳이 안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딱히 매진말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은 재밌는데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고 그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친환경청 연구소에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받고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게 이거 도대체 어디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연구 문제가 이건데, 예를 들어 내가 시군구 데이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실종 사건에 쓰고 싶대.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이 시군구를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시군구에서 어느 시군구에서 뭐 실종 사건이 많고 적고 이거를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은면동도 너무 커. 저 같으면은 500x 500으로 그 공간 데이터를 다시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갖다 붙이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 문제가 뭔지, 내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일단 정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그 분석 단위에 맞는 식으로 다 갖다 연결해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이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데이터 분석 교육 같은 거 하면은 자 여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뭘 하면은 상관 계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뭘 하면은 회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강의들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적어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 문제 그리고 그 연구 문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 일단 뭐 외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폴더 구조도 그런 식으로 3일차는 이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편한 대로 이게 강의안을 구성했다는 건 3일차에는 조금 더 폴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혹시나 뭐 이 강의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이나 전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는 동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적응 연계했고요. 이메일 주소는 더 13THKID gmail 입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충실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